자, 이번에 이틀 전에 6.17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라고 해서요. 저는 이제 부동산 대책이라고 썼는데요. 21번째 대책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 좀 불안에 떨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주제는 이런 겁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과연 안정이 될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시장 상황. 자, 발표를 하니까요. 규제 발표 반나절 만에 김포, 파주, 천안으로 투자자가 왕창 몰렸답니다. 발빠르게. 규제 발표되자 전화로 가계약건 투자자, 주말 내 매물 소진될 수도 앞선 대책과 마찬가지로 풍선 효과 예측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풍선 효과가 예측된다고.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예측했던 상황 아닐까요? 그래서 뭐 한 5천만 원씩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뭐 예측했던 상황 아닐까요? 이 경기권, 서울, 경기, 인천을 다 규제 지역으로 묶었는데 원래 있던 데는 그대로 놔두고 또 더 강하게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은 것도 있고 묶었는데 거기서 빼놓은 데가 경기권에서 김포하고요. 그리고 또 어디 빼놨어요? 파주. 파주에서 운정 신도시 있죠. 운정. 파주 운정.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돈들이 몰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주 같은 데를 이제 묶으니까 청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하죠. 청주를 묶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천안으로 또 이제 막 불똥이 튀고 불당동 뭐 이런 데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이렇게 풍선 효과가 바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묶으려면은 김포도 묶고 파주도 묶지. 어차피 다 묶으려면은 왜 또 여긴 빼놓고 또 사람들이 글로 몰려가게 정책을 짰는지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 규제에서 빠진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한다. 수도권 규제로 묶이자 규제에서 빠진 김포나 파주로 풍선 효과가 지금 생기고 있고요. 자, 대전 없었죠. 규제가 없으니까 가격 많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묶었어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그래서 대전, 세종, 청주는 많이 오른 이유가 이 방사강 가속기 호재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엄청난 큰 호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역시 지방시장은 조그만 호재가 있더라도 움직인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쪽 대전, 세종, 청주가 묶이자 천안으로 이제 풍선 효과도 발생하고 천안이 묶이면 또 어디로 갈까? 한번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 풍선 효과는 왜 끝없이 발생할까요? 유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은 이게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있다는 얘기입니다. 풍선 효과는 과거 우리 참여정부의 그 예를 들어보면요. 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를 가하니까 강남에 들어가기 부담스러운 돈들이 이 수도권, 경기권으로 들어가고 경기권을 다 묶으니까 또 어디로 가요? 지방으로. 지방이 대도시로 들어가고요. 대도시를 묶으니까 중소도시로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전국이 다 규제 지역으로 묶였던 그런 과거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하는 건요. 풍선 효과는 과거처럼 우리나라 전국이 다 규제로 묶일 때까지 계속 지속될 겁니다.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계속 규제가 다 끝까지 다 묶일 때까지 풍선 효과는 계속 생길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 제가 조언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풍선 효과가 생기는 곳, 즉 비규제 지역은요. 투자하지 마시라고 정말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은요. 이 규제가 없다는 의미는 본래 호재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값이 안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집값이 안 오르는데 중심 지역들을 호재가 있는 지역들을 묶어놓으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도니까 돈이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유동성 장세가 이게 끝나게 되면요. 가격이 가장 먼저 하락할 곳들이 그 비규제 지역들이에요. 제발 이 비규제 지역 무조건 규제가 없다고 사고 팔기 쉽다고 들어가지 마시라고 꼭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유동성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걸까라는 얘기인데요.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돈이 시중에 많이 돈다는 얘기예요. 통화량이 옛날 과거보다 늘어났다. 그래서 돈이 많다는 의미는
돈이 많아, 시중에 많으면 어떻게 해요? 돈의 가치가 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돈이 흔해지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하죠.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오르는 걸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돈의 가치가 하락을 지금 돈이 많이 쌓이니까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이게 실물 자산 쪽으로 돈이 가는 거는 기정사실이란 얘기예요. 실물 자산으로 가는데 지금 돈들이 어디로 가요?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가면 경제의 각 분야로 돈이 투입이 되겠지만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거기다 넣었다가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성이 담보됐다고 생각하는 부동산이나 주식은 조금 안전성이 담보는 안 돼 있지만 어쨌든 돈들이 지금 갈 곳 없는 돈들이 이 부동산과 주식 쪽으로 지금 막 흘러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 통화량을 한번 보죠. 2017년 통화량이 2,437조, 2020년 통화량이 2,983조. 자, 이게 이렇게 보면요. 지금 통화량이 늘어났죠. 20.4% 통화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기간 부동산은요. 전국 평균 매매가 같은 시기에 2억 1,949만 원에서 3억 9,409만 원으로 23.4%가 증가했어. 비슷하죠? 비슷하죠. 예. 통화량이 늘어나는 만큼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이 시중에 풀릴수록. 아주 답이 나오죠? 자, 제가 시장 예측을 한번 해본다면요. 역대급 대책이라고 했던 8.2 대책, 9.13 대책, 12.16 대책이 계속 나왔는데 발표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일시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강남에 매덕 싼 매물이 등장을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안정세를 유지하는 듯 하다가 어떤 또 일정 시점이 지나니까 다시 또 오르네. 제가 늘 얘기했듯이 추세가 꺾이질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상들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 시장이 오르는 이유, 부동산이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투기꾼들이 들어가서 마구잡이로 사들여서 집값이 오를까요? 아니면 저금리, 유동성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 미국에서 2022년도 말까지 제로금리 유지하겠다고 했죠. 자, 그 의미는 2022년도까지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릴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수요와 공급. 공급이 작으면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작으면 결국에는 아무리 눌러도요, 결국에는 어느 시점이 되면 폭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저금리, 유동성,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을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책 또한 상당히 조금 아리송한 대책이긴 해요. 무주택 1주택자들을 아예 지금 뭐 갭 투자라고 딱 단절을 시켜서 한마디 집 못 사게 대출을 받아 사지 마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자르는 거나 똑같죠. 무주택자들 일단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전세 끼고 사놨다가 나중에 어떻게든지 돈을 모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금 차단을 했으니 이 무주택자들이 과연 어떻게 집을 살까요? 내 집. 자,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지 여전한 지금 상승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대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건 없죠. 자, 그런데 단지 재건축 시장이 문제라는 거예요. 재건축이 지금 2년 거주 요건이 생기는 바람에 문제인데 저는 그게 계속 오래 갈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상한 대책이거든요.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입니다. 지나간 일들, 과거를 우리가 되짚어 보면요. 특히 부동산의 역사는요. 과거의 역사는 우리가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여 진행해 나가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항상 역사는 이어져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는 현재의 거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 알려면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면은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